야 조용히 해. 니는 학교에서 맨날 만나는데 뭘 그렇게 할 얘기가 많어. 128쪽에 단어의 구조, 단어의 구조가 우리가 단어가 어떤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어근과 접사예요. 그 표 밑에 단어를 이루는 형태소 가운데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 그게 좀 행복해 좀 쳐라.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을 동그라미 칩시다. 어근,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 그리고 거기다 또 형광펜 하나 때려라. 어근에 붙어서 그 뜻을 제한하는 주변 부분. 빨리. 편의점 나 털고 왔나? 그리고 머리카락에 이거 한번 너가 하는 거야? 네. 혼자서? 진짜 어떻게 해? 혼자 거울 보고 이렇게 해? 그걸 엄마가 할 수 있어. 진짜? 신기하네. 어쨌든 어근에 붙어서 그 뜻을 제한하는 주변 부분을 접사라고 하는데, 어근에 붙어 뜻을 제한하는 부분을 접사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근과 접사의 개념만 알면 되고, 또 중요한 얘기가 들어가요. 이 어근이랑 우리가 앞서 배웠던 실질 형태소랑 완전히 같은 개념이다. 이걸 머릿속에 꼭 넣어야 돼. 어근이랑 실질 형태소는 완벽하게 같은 개념이야. 어근과 실질 형태소는 완벽하게 같은 개념. 그래서 단어가 하나 주어졌다. 그럼 그 단어를 형태소 분석했을 때 여러 개로 잘라질 수도 있잖아. 그 안에 실질 형태소랑 형식 형태소를 판단해봐야 된다. 뭔 말인지 알아? 그리고 접사는 거기다가 근처에 넣었다 써. 뜻을 더해주는 기능. 그 뜻을 더해준다는 거랑 뜻을 제한한다는 거랑 같은 말이라고 했었어. 우리 방학 때 그거 했었잖아. 사과 그거 어근 마치 실질 형태소니까. 근데 그냥 사과라고 하면 이게 빨간 사과인지 동그란 사과인지 그 모양이나 크기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잖아. 근데 그 앞에다 푹자를 갖다 붙이면 덜 익은 사과라고 해서 의미가 붙어서 떠올릴 수 있는 의미의 개수가 줄지. 그게 뜻을 제한한다는 거랑 같은 말이야. 덜 익다라는 뜻을 갖다 붙여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의미를 제한시키는 거. 그게 첫 번째로 접사가 하는 역할. 그리고 이런 접사를 뭐라고 또 다른 말로 부르면 문제 풀다 보면 가끔 나와. 학교에서도 알려줄 수도 있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내가 감이 안 잡히는 부분은 의문은 되게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형 또 품사는 그냥 대충 설명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알려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알고 있어야지. 이런 걸 한정적 접사라고 불러. 뜻을 더해주는 접사를 한정적 접사. 나중에 혹시 수능 볼 수도 있으니까 엄매. 한정적 접사. 그리고 접사는 이런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우리 오늘 앞 시간에 하나 했지? 품사를 바꿔버리는 기능을 할 수도 있다. 이게 어미와 구분해야 되는 거 있잖아. 어미는 품사를 못 바꾼다며. 명사형, 관형사형, 부사형 어미 붙여도 품사가 안 바뀐다며. 근데 접사가 붙으면 진짜 품사가 아예 바뀌어버린다고. 오케이? 이렇게 품사를 바꿔주는 접사를
지배적 접사라고 불러. 그 품사를 바꿔버려서 단어를 지배한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해. 이해됐나? 자, 이때 시험 문제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요 어근과 어간의 개념을 비교하는 게 시험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돼. 어간은 용언에서 활용되지 않는 고정된 부분이 어간이야. 얘는 용언에서만 쓸 수 있는 개념이야. 근데 어근은 거기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모든 단어에 다 쓸 수 있어. 명사, 관형사, 부사 다 쓸 수 있는 개념이라고. 이해되나? 근데 이제 너네가 뭐 때문에 이걸 헷갈리냐면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린다고 했었어. 예를 들어 이때 어간이 어디야? 어간이 먹이고 어미가 다 그렇게 합쳐져서 먹다가 만들어진 건데 이들의 실질 형태소를 담당하고 있는 게 누구냐? 먹. 그지? 그럼 먹이 어근도 되네? 그래서 그럼 어근하고 어간하고 같구나. 용언의 어간이 어근을 담당하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 같은 경우에는 먹히니? 먹히지? 먹히고 먹히면 그럼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은 여기라고. 그치? 맞지? 근데 이 어간에 해당하는 먹히 형태소 분석 더 할 수 있지 않아? 먹과 희로 형태소 분석 더 할 수 있지 않아? 그치? 그때 먹히다의 먹은 확실하게 실질적인 뜻이 있지. 그래서 어근에 해당하는데 희는 무슨 뜻이 있냐? 그런 뜻이 없고 희가 전에 우리 용언할 때 배웠었지? 당하는 의미를 더해주는 거 피동전미사, 시키는 의미를 더해주는 거 사동전미사 할 때 배웠었잖아? 이일이기 피동, 이일이기 우구추 사동. 근데 먹히다 같은 경우는 피동의 의미를 더해주는 접사에 해당하는 말 접사. 그지? 그럼 이 단어의 어간은 먹히지만 어근은 뭐야? 먹 같아? 다르잖아. 이런 것도 이 녀석 오간이 오가지 오가고 오가면 어간은 오가 맞지? 어간은 오가. 근데 이 어간 더 형태소 분석이 안 되냐고. 오랑 가로 자를 수 있지 않나? 그지? 그때 오다의 오 실질적인 뜻 없어? 있잖아. 실질 형태소잖아. 또 어근이잖아. 그지? 그 다음 가다의 가 뜻 없어? 있잖아. 먹다의 먹의 뜻인데 가다의 가는 뜻 없냐? 그럼 얘 어근 아니야? 그럼 어간은 오 가지만 어근은 오랑 가잖아. 같아? 다르잖아. 근데 왜 같다고 생각하냐고. 다른데. 다 배운 거니까 그냥 쉽게 가자잉? 용언이 단위로일 때이지. 단위로 이렇게. 그때는 어근이랑 어간이랑 일치하는 거 맞아. 근데 지금처럼 너네 어근에 접사가 붙으면 파생어가 되는 거 맞지? 파생어이거나 어근에 어근이 붙으면 합성어 되는 거 맞지? 이렇게 파생어나 합성어일 때는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일치 안 한다고 쉽게 얘기해서. 얘들 다르다고. 이해됐지? 예신 다 지울게.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됐나? 이렇게 어근과 어간 얘를 이해해줘야 돼. 자, 그다음에 접사랑 구분해야 되는 게 또 있어. 접사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거 앞에 온다며. 그래서 얘랑 뭐랑 굉장히 헷갈리냐면 관형사랑 굉장히 헷갈려. 관형사랑. 왜? 얘도 체원 앞에서 뜻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거든. 이해되나? 근데 관형사 같은 경우에는 접사랑 어떻게 구분하냐면 관형사 뒤에 온 체원 요 사이에는 말이 끼어들어갈 수가 있어.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자. 새해. 오케이? 새해. 새해
말고 딴 걸로 합시다. 새해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저 집, 그럼 요 사이에 저, 우리 집 이런 식으로 말을 넣는 게 가능하잖아, 그치? 근데 접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안 된다고. 군말, 이때 요 사이에 군, 우리말 이렇게 사이에 말을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접사랑 관형사를 구분하는 거, 그게 니네 책에도 있어. 구랑 구별하는 거거든. 128쪽 왼쪽 아래에 개념 플러스에다 별표 한 5개 가봐야 된다. 접두사와 관형사의 구별. 자, 접두사는 결합하는 어근이 제한되지만 관형사는 크게 제한되지 않는다. 이런 걸로 구별하기는 어려워. 그 밑에 거. 접두사와 어근 사이에는 다른 말이 삽입될 수 없지만 관형사와 명사 사이에는 삽입될 수 있다. 방금 한 것처럼. 예시를 봐봐. 덧신. 이게 덧 큰 신은 안 되잖아. 근데 새신은 새 큰 신 해도 되잖아. 맞지? 그렇게 말과 말 사이에 말을 집어넣을 수 있으면 앞에 오는 게 관형사고 안 되면 접사다. 라고 접사랑 관형사를 판단할 수 있다. 이해되냐? 형철아.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줄게. 우리 이 단어의 구조라는 걸 파악할 때 있잖아. 어미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어미는 그냥 버려도 되는 개념이야. 오케이? 뭐만 생각해보면 된다고? 어근과 접사만 판단해보면 되는 거야. 단어의 구조를 파악할 때 어미는 뭐 100개가 있든 1000개가 있든 그건 알 바가 아니야. 어근과 접사만 가지고 판단해. 그리고 머릿속에 넣어야 돼. 어미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어미가 20개가 있든 100개가 있든 어차피 그 단어의 형성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이제 그걸 인지하고 나서 일단은 한 장 넘어가거든요. 직접 구성 성분은 좀 이따 보고 130쪽의 합석 단어의 형성부터 해보자. 자, 이것도 일단 쉬운 큰 개념부터 쪼개보자. 큰 개념부터. 우리가 단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배웠다. 이게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뉜다고 했었지? 단일어는 단 하나로 이루어진 말이란 뜻이야. 복합어는 복합적으로 합쳐졌다는 뜻이. 그치? 그래서 단일어는 어근을 한 개만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이름이 단일어라고. 어근 한 개. 단일. 쉽지? 그리고 복합어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복합적으로 만들어진 단어라고 했잖아. 이게 파생어와 합성어가 있는데, 파생어 같은 경우에는 어근에 접사가 붙어서 원래 있던 말에서 파생된 말이고, 합성어는 어근이 더해져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낸 거잖아. 그러니까 복합어가 쉽게 얘기해서 새 말인 거야, 새 말. 원래 있는 단일어에다 다른 걸 갖다 붙여서 새롭게 만들어낸 말. 그게 복합어야. 큰 개념은 이거야, 큰 개념. 근데 아까 유진아, 어근은 뭐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실질 형태소랑 완전히 같은 개념이라고 했지? 그럼 단어를 형태소 분석해봤는데 실질 형태소가 딱 한 개밖에 없다. 그럼 일단 단일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면 된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여기인 거지. 접사가 형식 형태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 단어에 실질 형태소 한 개 있는 거 알겠는데 거기 형식 형태소가 여러 개 붙어 있을 수 있잖아. 그때 이 형식 형태소가 접사인지 어미인지는 판단해봐야 된다. 이해돼? 접사인지 어미인지는 판단해봐야 돼. 그게 핵심이야. 여기가. 아시겠어? 아, 이거는 뭐 판단 못하면 그냥 죽어야지 뭐. 그지? 근데 문제는 한 단어에 여러 개의 형식 형태소가 붙어 있을 때 걔가 접사인지 어미인지 판단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야. 오케이?
그걸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일단 여기까지가 큰 개념이야. 책에 지금 써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자고 쭉. 형광펜 때리자.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단어. 동그라미 박자. 단위요. 그 다음에 또 형광펜 박자. 둘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졌거나까지. 그 둘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게 제어가 뭐냐? 합성. 그지? 그리고 또 형광펜 박자.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 그게 뭐냐 제어가? 합성. 역시 문법 왕. 어근과 어근이 합쳐서 만들어진 게 합성어. 어근의 접사가부터 만들어진 게 파생어. 그럼 알아서 합성어랑 파생어에 동그라미 치셔잉. 자, 여기까지 큰 틀은 다 이해가 된 거지? 자, 밑으로 들어보자고. 자, 파생 접사 없이 어근과 어근이 직접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를 합성어라고 한다. 여기 바로 형광펜 봐봐야지. 어근과 어근이 직접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 합성어다. 자, 밤낮, 새해, 본받다, 뛰어가다와 같이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 여기도 형광펜 하나 봐볼까? 문장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 그게 통사적 합성어. 다음 덮밥, 노프로다와 같이 단어 형성에서만 나타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 그걸 비통사적 합성어. 자, 이제 칠판만 더 걸래. 합성어와 이렇게 만들어진 말이라며. 근데 이 어근과 어근의 배열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에 따라서 일반적인 문장의 순서에 따르는 걸 통사적 합성어, 일반적인 문장 순서랑 안 맞게 만드는 걸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며. 이건 이제부터 외우는 거야. 내가 책이랑 좀 다르게 설명해서 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일반적인 책보다 조금 더 세분화해서 다를 수도 있는데 큰 개념은 같아. 제일 기본적인 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앞에 어근도 명사고 뒤에 어근도 명사인 것끼리 합치는 것. 명사 뒤에 명사가 오는 거 문장 배열 방식이 아무 문제가 없어. 시골 풍경 명사 뒤에 명사 와도 되잖아. 그지? 그렇게 만들어지면 나 통사적 합성어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졸라 많지 뭐. 순 명사하고 수건 명사 아니냐? 그럼 명사 명사잖아. 그럼 이런 건 다 통사적 합성어라. 또 우리 친구들은 이렇지 않다고 난 믿고 있는데 돌머리. 돌이랑 머리 다 명사 아니냐? 여기서 유진이 돌머리야? 그런 건 다 통사적 합성어라. 그리고 자 제어. 관형사가 하는 역할이 뭐지? 근데 그 뒤에 체언을 갖다 붙였다. 그 중에서도 명사가 오는 게 상식이겠지? 어차피 대명사는 관형사가 못 꾸미잖아. 그지? 수사는 일부만 꾸밀 수 있고. 그럼 관형사 뒤에 원래 명사가 오는 게 일반적인 문장? 배열 방식 이상하다. 쉬는 시간 이전에는 잘 안 좋아하는데 쉬는 시간을 주니까 좋네. 그 얘기는 쉬는 시간을 주지 말자는 얘기지. 그치? 쉬는 시간을 주면 뭐해? 쉬는 시간 이게 좋은데 무슨 의미가 있어? 쉬는 시간이. 그치 채원아? 우와. 쉬는 시간 줘서 뭐해?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하거나 지금 하고 있는 것. 그치? 첫 집, 첫 차 관형사, 사랑, 명사. 그치? 새 집, 새 차, 새 신발 관형사고 해는 그 년이라는 의미를 갖는 명사잖아. 이해되나? 그런 거 전부 다 통사적 합성어다 이거야. 그리고 원래 부사가 하는 역할이 뭐니? 용언을 수식하는 거 아니냐? 원래 부사가 하는 역할이 용언을 수식하는 거지? 용언 앞에 부사가 오는 건 문장 배열 방식이 맞잖아. 그지? 우리 친구들
다 1등급 맞고 다 이렇게 될 사람들이잖아. 그지? 엄매가 1등급 몇 명이지? 10명인가? 몇 명이야? 그치? 10명? 9명? 여기가 다 1등급 맞았었구나. 그래, 너네 이 안에서도 1, 2등급이 나눠지는데 열심히 안 하는 게 말이 돼? 이제부터 이제 3학년인데 졸업하기 전에 그거 1등급 한번 맞아봐야지. 언제 맞으려고 씨. 또 이것도 못이라는 말이랑 하다라는 동사랑 합쳐진 거 맞지? 못하다? 그치? 뭘 못하다? 이렇게 그러면서 유진이 얘기가 잠을 많이 자느라 공부를 못하다. 그 금요일하고 화요일에 하늘이가 온단 말이야. 하늘이를 내가 맨날 집에 태워줘. 저기 12시 끝나가지고. 그럼 집에 오면서 하늘이가 너가 자기 관리를 잘한다는 거야. 내가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야. 자기 관리의 뜻을 모르나? 라고 생각했어. 쌤, 저 얘기는 아니에요, 선생님? 누구 얘기? 제 얘기. 아, 내가 뭐 하다가 얘기가 나왔나 봐. 아, 내가 너 때문에 그때 스트레스 한 점 받을 때였나 봐. 맨날 안 와가지고 아, 유진이 형 학원에서 잘라야 되나? 그 얘기를 계속 고민하고 있을 때였던 것 같다. 안 얘기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니까. 어쨌든 그렇게 부사랑 용언이랑 결합되는 거 그런 게 통사적 합성으로 아시겠지? 그 부사는 용언만 꾸밀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형철? 네. 부사는 다른 부사. 부사를 꾸밀 수도 있지, 그치? 여기 뭐 따오면 되겠네. 잘도 부사고 못도 부사라며. 그거 합치면 뭐가 돼? 잘못. 그치? 그럼 잘하고 못 부사끼리 합쳐서 만든 거라니까. 근데 이 잘못이 옛날에 한번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하나 잘 들어봐. 중요한 얘기 나가니까 잘 들어봐. 합성어는 한 단어다잉. 서로 다른 단어를 합쳐 만든 한 단어. 그럼 얘도 품사를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치? 합성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뒤에 오는 어근의 품사를 같이 가져가. 예를 들어 니네 손수건 같은 경우에 품사가 뭐니? 명사잖아. 왜 그런 거 봐봐. 수건이 명사라서 그런 거야. 얘 첫사랑 품사가 뭐냐? 명사. 왜? 사랑이 명사라서. 그치? 새의 품사는 뭔데? 명사. 왜? 해가 명사라서. 이해되나? 하다의 품사는 못하다의 품사는 뭘까? 동사. 왜? 하다가 동사라서. 이해돼? 근데 잘못 같은 경우는 뒤에 오는 놈의 품사는 뭐지? 부사잖아. 근데 얘를 명사로 쓰거든. 그럼 이거는 예외적으로 다르게 가고 있는 거잖아. 그런 게 한번 모의고사 기출에 나온 적이 있어. 이런 거 잘 구분을 해. 그 다음에 곧잘, 곧 갈게, 곧 잘게, 곧 전화할게. 다 부사잖아. 잘 부사잖아. 부사끼리 결합해서 만든 부사. 왜? 얘가 부사니까 얘도 부사. 이렇게 간다니까 일반적으로. 근데 그렇지 않은 몇몇 단어들이 있다고. 아시겠어? 그럼 꽤 있어. 그냥 이것만 가지고 예를 들어준 거지. 근데 그게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야. 자, 그리고 5번째.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난 여기서 내는데 나 뭐 학교 선생님이 아니니까 그런 권한은 없지만은 나라면 난 여기서 낼 것 같아. 체험과 용언의 결합. 이거는 근데 당연히 통사할 수밖에 없어. 형철아, 우리 체언이라는 건 문장에서 무슨 기능을 하는 것들이었어?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기능하는 거 아니야? 용어는 서술어 기능하는 거 아니야? 주어 다음에 서술어가 와. 목적어 다음에 서술어가 와. 부사어 다음에 서술어가 와. 당연하지. 문장 배열 순서에서 서술어는 맨 뒤에 있는 게 상식 아니냐? 그러니까 문장 배열 순서를 어긋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이해돼? 다만 이제 여기서 시험 문제를 좀 딥하게 들어가면 뭘 내냐? 얘가 주어일 수도 있고 목적어일 수도 있고 부사어일 수도 있지. 그 얘기는 얘가 문장이었을 때는 뭔가 격조사가 들어가 있었을 거라는 거야. 이 생략된 격조사를 통해서 얘가 뭐와 뭐가 결합된지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책에 있는 걸로 해보자고. 돈 받다. 아,
아 어떻게 우리 선생님은 책도 한 번 안 보시고 설명하시지? 대박 본봤다. 그럼 본 명사 봤다 동사잖아, 그치? 얘가 원래 문장처럼 쓴다면 어떻게 쓰이냐는 거야. 어떻게 쓸 수 있냐? 본을 봤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건 목적어 서술어가 결합된 형태라는 거지. 이해돼? 그리고 우리 다담이나 이런 거 오이씨 풀다 보면은 웃어? 재혁이? 잠을 못 자서 그래. 잠이 오냐 니네? 시험이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잠이 와? 어? 그러니까 잠이 오냐고. 요즘 머리털 계속 빠질 것 같아. 어제도 5시인가? 죽어서 잤는데. 24시 카페인 줄 알고 카페를 갔거든. 공부하려고. 공부를 막 하고 있었어. 근데 1시 한 50분쯤에 그 사장이 와가지고 견인초를 존나 청소하는 거야. 왜 이렇게 시끄럽게 그러지? 이미 음악 때문에 좀 짜증이 나고 있었어. 뭐 카페에서 음악 트는 게 당연하긴 한데 어제 오늘 비문학 수업 있어가지고 비문학을 안 읽어보고 수업할 수가 없잖아. 근데 모르는 내용이니까 과학 같은 거 어떻게 읽자마자 내가 알아. 그래서 읽고 있는데 뭐 옆에서 비문학이 잘 안 읽히는 거야. 안 읽히는데 음악이 막 존나 나오고 테이에 모노로그가 계속 나와. 그게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거야. 연력학 이 법칙을 읽고 있는데 연력학 이것이 뭔지도 모르는데 나는 너무 빡쳐가지고 막 종이를 막 치고 싶은데 괜히 옆 테이블에 그 대학생들이 옆에서 막 시끄럽게 하는데 한테 치고 싶고 막 사장이 와서 옆에 다른 빈 테이블 있잖아. 거기 청소를 하는데 조용히 하면 되잖아. 근데 막 부스럭부스럭 하면서 존나 청소하는 거야. 그래서 진짜 죽이고 싶었는데 이게 사람이 예민해지니까 막 별거 아닌 거에도 화가 막 나더라고. 그래서 앞에 여자친구가 앉아있는데 막 너무 짜증나가지고 화장실을 갔어. 거울을 딱 봤는데 내 얼굴이 겁나 일그러져 있는 거야. 지금 누구랑 어깨빵 맞으면 이건 무조건 싸움이야. 너무 열받더라고. 그래서 어제 결국 그 비문학 문제를 다 해결을 못했어. 너무 열받아갖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기 학원 와가지고 다시 읽으니까 보이더라고. 이게 기분을 타는 거야, 감정을. 문제 푸는 게 그렇다니까 국어가. 기분이 좋으면 막 답이 보여. 근데 기분이 안 좋으면 아주 쉬운 문제, 고1 모의고사 풀면서도 뭐지? 무슨 개소리지? 기술 같은 건 솔직히 고1이든 고2든 고3이든 다 개소리인 건 똑같잖아. 내가 그 기술자가 아니니까. 어제 뭐 읽었지? OLED? 그 OLED 기판에 햇빛이 반사돼서 어떻게 선명하게 보이는데 그게 궁금하지도 않고 개빡치는 거야. 빛이 모든 방향으로 수직해서 반사된다는데 그게 무슨 개소리인지. 아휴 스트레스 받아. 씨. 과목을 잘못 선택한 것 같아. 내가 국어 선생님인데 씨발 빛이 모든 방향으로 가는 거 왜 알아야 되나? 연력학 이 법칙 내가 왜 알아야 되냐고. 오늘은 뭐 읽었지? 기타 코드 잡는 그 음정 맞추는 걸 내가 왜 알아야 돼? 문제의 그 코드를 이렇게 잡으면 뭐가 협화음인지 맞추래. 안 알고 싶어 나는 그 협화음을. 열받아. 어쨌든 그렇대. 과목을 내가 잘못 선택했다. 한 5년 있다가 영어로 바꿔야 될 것 같아. 수학은 안 되니까. 어쨌든 이게 목적어, 또 기출문제 풀다 보면 또 이것도 많이 나와. 요 앞이라는 체언이랑 서다라는 용언이랑 결합한 거 맞잖아. 그럼 여기 뭐가 생략돼 있는 게? 그럼 부서, 서술어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통사적 합성어인 거지. 이해됐나? 그리고 또 이런 녀석들이 있지. 이거 6번, 7번은 중요한 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용언의 관형사형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니? 관형사형 어미로 활용한 걸 말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관형사형 어미로 활용하면 뭐처럼 쓸 수 있어? 관형사처럼 쓰겠지. 그럼 이 뒤에는 누가 오는 게 문장 배열 방식이 맞겠어? 체언이 와야지. 이렇게 합쳤다.
이렇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작다에다가 집을 합친 거잖아. 근데 작다 집으로 합칠 수 없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걔를 관형사의 어미인 은으로 활용했다. 아시겠어? 자, 여기서 또 시험 문제 나올 거 하나 알려줄게. 그럼 이 녀석은 합성어거든? 합성어. 근데 분명히 똑같이 생겼지만 얘는 구야. 그럼 이게 합성어고 얘가 구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아냐는 거지. 단어는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그지? 구일 때는 물론 친절하게 여기 띄어쓰기가 돼 있기는 해. 띄어쓰기가 돼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의도적으로 띄어쓰기를 안 해놨을 수도 있잖아. 틀리게 해서 맞추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구별하냐면 합성어는 이미 합쳐져서 한 단어가 돼버린 거야. 근데 구는 서로 다른 단어로 쓰인 거고. 그래서 앞 단어랑 뒷 단어 사이에 말이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작은 우리 집. 그럼 무슨 뜻이야? 크기가 작다. 우리 집 평수가 작다. 오케이? 근데 요거는 우리 아버지보다 동생, 남자 동생의 집. 작은 아버지의 집. 작은 집. 여기엔 사이에다가 우리를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렇게 사이에 말이 끼어들어갈 수 없는 게 합성어. 끼어들어갈 수 있으면 구다.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그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수진아. 나 마지막으로 용어의 연결형. 이거는 연결어미로 활용한 거. 연결어미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앞에 용언이랑 뒤에 용언이랑 하나를 이어주잖아. 그래서 용언의 연결어미로 바꾼 다음에 그 뒤에 또 용언을 갖다 붙이는 거 가능하잖아. 쉬운 예를 들어서 근데 불규칙 활용을 안 하면 여기서 굉장히 문제 내기가 난해할 텐데. 아예 설명을 안 한 거야면 설명을 했는데 문제를 안 내겠다고 한 거야? 그냥 쓰였다? 모르겠어요. 아니 그 단어에 이런 게 쓰였다? 그딴 식으로 설명을 어떻게 알아, 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문제인 거거든. 22년 그 예시문항에 있었던 문제인데 이런 거. 얘가 어떻게 만들어진 단어냐. 얘가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란 말이야. 그럼 모르다에서 다를 아라는 연결어미로 활용한 거 맞지? 그리고 보다라는 용언을 합친 건데 쉽게 얘기해서 부사 플러스 용언이 아니라고. 용언의 어간의 연결어미로 활용해서 합친 놈이라고 얘는. 뭔 말인지 알아? 근데 이건 르불규칙을 알아야만 설명이 되는 거거든. 어간이 르로 끝나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날 때 리을로 교체되면 그게 르불규칙이라며. 그래서 앞에 받침으로 들어가나 뒤로 들어가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이런 단어는 그럼 설명이 안 되는 거야. 불규칙 활용을 안 배워서. 또는 뭐 이런 거. 왜 안 가르쳐주지? 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만들어진 거니? 걷다에다가 어로 활용한 다음에 가다를 합친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어간이 디귿으로 끝나고 모음 어미를 만났을 때 디귿이 리을로 바뀌는 거 디귿 불규칙이라고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건데, 아니 그걸 안 가르쳐주면 이거 설명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몰라, 내가 두정고 선생님 아니니까 가서 따져라 내가. 요 7개가 통사적 합성어를 만드는 제일 니네가 외워야 되는 기본적인 방법들을 외워야 되네. 그럼 비통사적 합성어는 어떤 경우들이 있냐? 이거는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에 안 맞는 거겠지? 3개를 외워야 돼, 준이야. 3개를 방학 때부터 몇 번을 얘기했었어. 명사는 이렇게 관형사가 어차피 꾸며줄 건데 부사가 왜 꾸미고 난리야? 부사는 용언이나 꾸미지. 그런 건 안 된다고. 맨날 나오는 거 있잖아.
부술비. 부술이라는 부사가 어떻게 비랑 합치냐. 시험에 맨날 나오는 거. 이건 틀리면 죽어야 돼. 문제 풀다가 100번은 봤을 거다. 산들바람. 산들 분다. 부사잖아. 근데 어떻게 바람이라는 명사랑 결합을 하냐고. 어? 배가 볼록 튀어나왔다. 그럼 이거는 부사잖아. 볼록. 근데 어떻게 거울이라는 명사랑 합쳐지냐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 거 엄청 많지? 그리고 용언에 어간 이러면 뒤에 원래 뭐가 있어야 되지요? 그치? 근데 그 어미를 완전히 생략하고 무시 까버리고 바로 체언을 갖다 붙인 거. 이러면 안 돼. 어미가 없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어미가 단어의 구조를, 단어의 형성에 영향을 주지 않긴 하지만 무슨 단어인지 판단할 때 필요 없지만 단어를 만들어내는 데는 있어야지. 없으면 안 되는 놈이잖아. 어미는 생략이 안 되는 놈이니까. 근데 누구 마음대로 생략하냐고 이걸. 그치? 이런 녀석들. 이게 원래 어디서 온 말이야? 덥다에다가 밥을 합친 거 아니야? 다 어디 갔냐고. 그치? 그냥 접다에서 칼을 더한 거 아니야? 다 어디 갔냐고.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지. 이해되셨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언의 어간 뒤에 어미 없이 바로 용언을 또 갖다 붙이는 거. 그거 안 된다니까. 이런 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말이냐고. 뛰다에다가 놀다가 결합한 건데 다가 어디 갔냐고. 그지? 이렇게 결합해서 만들어주고 높다의 다가 어디 갔냐. 이런 거 안 된다. 이런 세 가지 케이스 같은 것들이 비동사적 합성 이런 거 안 되는 거라고. 아시겠어? 그게 니네 잡서에도 다는 아니지만 대체로 131쪽에 써있긴 써있어. 131쪽 표에 보면 좀 써있긴 하지, 그지? 다 써있지는 않아. 근데 이 정도는 구별을, 이걸 사실 뭐 니네가 서술형으로 이걸 쓰라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잘 이 단어를 보고 얘가 통사인지 비통사인지 판단하는 정도만 해도 문제는 풀 수 있을 거야. 근데 학교 선생님이 좀 더 지역적으로 문제를 내고 싶어가지고 이런 거 준 다음에 이들 중 뭔지 물어볼 수도 있잖아. 내신은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부해야 되니까 등급을 나눠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를 틀리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문제에서 막 꺽쇠가 비통사적 합성을 하는데 왜 당연히 꺾다라고 세랑 더해진 건데 다 어디 갔어? 생략됐잖아. 꺽쇠가 그냥 명사 아니고 그 옛날 하인을 꺽쇠라지 않았어요? 네? 그 마당새 아니에요? 아니 뭐 찾아보니까 하인이 꺽쇠라고 옛날 시대에 그 하인 그게 어떻게 비통사적 합성 한번 찾아보긴 해야 될 건데 그 꺽쇠로 쓰인 거 맞아? 그 꺽다랑 쇠랑 붙여져 있어. 그래서 그건 비통사적 합성어 맞잖아. 그치? 그 다음에 그래서 니네 왼쪽 하단에 그 합성어와 구의 구별이라고 되어 있는 개념 플러스 보이냐? 거기 별표랑 5개 박아야 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합성어는 중간에 다른 말이 끼어들 수 없고 구는 중간에 다른 말이 끼어들 수 있고 띄어쓰기도 심지어 돼 있어. 구는 그 차이를 꼭 기억을 해.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보자. 파생어. 이제 칠판을 그냥 한번 싹 다 지울게. 여기만 지워. 홍철이 엄마의 공부 좀 많이 했어? 저요? 관형사랑 용언 그쪽이 어려워. 뭐, 나 반응서요. 헷갈리는 게 너무 많아. 음원은 다 비슷한 것 같아?
우리 평소에 의문에서 틀리는 일은 없겠구나. 문법 킹 앞에서는 없네 진짜 이거 다 맞아야 돼. 100점 맞아야 1등 끌릴 거예요. 어차피 아무리 어렵게 해도 내가 작년에 보니까 문법 덕후 새끼들이 있어가지고 막 맨날 국립국어원 들어가서 찾아보고 이런 새끼들이 있어. 이런 거예요? 처음 같긴 한데 이런 거는 그래서 없어요. 이상한 새끼 맨날 막 나도 처음 들어본 단어 보내면서 이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 지랄. 몰라 내가. 아무튼 그 정도 열정이 있어야지 1등은 맞는다고. 걔는 중간기말 다 100점 하다고. 내가 봤을 때 걔가 학교 선생님보다 아마 더 잘할 거야 공부. 니네도 그 수준이 돼야지. 자 132쪽이 바로 형광펜 박자. 어근의 파생 접사로부터 만들어진 단어. 걔가 파생하다. 제어가 문법 킹이면 뒤보고 떠도 되나? 어근의 파생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 파생어. 자 그때 어근의 앞에 접사가 붙어 만들어진 게 접두 파생어 중에 접두 파생어라고 부르자니.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접두사에 어근이 붙어 만들어진 것. 그지? 접두사 어근의 앞에 접사가 오면 접두사. 그리고 전미사가 붙어 만들어진 게 전미파생어. 어근에 전미사가 붙어 만들어진 거. 근데 이런 것들이 얘네가 진짜 상상도 못했던 말들이 되게 많아. 이게 파생어인가 싶었던 것들. 뭐 하나만 예를 들면 조사 중에 붙어라는 조사지. 붙어. 그게 원래 붙다에다가 접사 어가 붙어 만들어진 파생어란 말이야. 뭐 마찬가지로 조차 같은 거. 그게 줬다에다가 아가 붙어 만들어진 파생어라고. 파생어지 상상도 못하는 게 많아. 뭐 나무에 붙어있는 이파리. 그것도 잎 더하기 알이. 그러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파생어라고. 응? 상상도 못한 게 많단 말이야. 더 가보자고. 접두사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박을까? 접두사. 거기다 형광펜 박자. 어근의 의미를 제한함으로써 어근과 파생어의 의미의 차이를 만드는 기능. 그리고 이렇게 써보면 좀 더 좋을 것 같긴 해. 우리 학교 문법에서의 접두사는 이렇게만 가르쳐. 뜻을 더해주는 기능을 하거나 의미를 강조할 때만 쓸 수 있다고 가르쳐. 원래 접두사 중에서도 품사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일부 접두사들이 있어. 예를 들면 되다 같은 경우에는 동사지? 20살이 되다 이런 거. 근데 그 앞에다 숫이라는 말을 붙이면 숫되다라는 말이 있어. 이게 형용사야. 선생님 같은 사람은 숫된 사람인 거지. 순수하고 순진한 사람. 숫되다. 어쨌든 그런 형용사가 돼. 그럼 접두사도 품사 바꿀 수 있는 거 맞잖아. 그치? 또는 마르다. 동사지? 마르다. 마른다가 되니까. 근데 그 앞에다 매를 붙이거나 강을 붙이면 강마르다, 메마르다 해서 형용사가 된다고. 그렇게 일부 접두사가 품사를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학교, 고등학교 문법에서는 그런 게 없다고 가르쳐. 그러니까 이건 아마 학교 선생님 수업을 좀 들어봐야겠지? 학교 선생님이 좀 더 알려주고 싶어서 야, 일부 접두사는 품사 바꾸기도 해 라고 언급하신다면 아, 접두사도 품사를 바꿀 수 있다고 해야 되는구나. 글로 가면 되고 그런 언급을 안 하셨다면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아시겠지? 고교 문법에서 원래 없다고 가르친단 말이야. 이해되셨어? 그리고 전미사는 통합의 칩션이 의미를 제한하기도 하지만 문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미사 같은 경우에는 뜻을
더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여기가 중요한데 그 문법적인 변화를 만든다는 말 있지? 그 문법적 변화를 만든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품사를 바꾸는 기능.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본 거 아까 접사가 하는 기능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며. 접두사는 그 중에서 1번만 할 수 있고 전미사는 두 가지 기능으로 다 쓸 수가 있다고. 뜻을 더하는 것도 가능한데 품사를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고. 이해되셨어? 뭐 예를 몇 개 해볼까? 군침. 그럼 이게 쓸데없는 침이라는 말이잖아. 그럼 우리 동그라미를 어근으로 표시할게. 침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질 형태소니까 얘는 확실히 어근이지. 근데 군, 얘는 접사니까 세모로 표시를 할게. 얘가 쓸데없는 이라는 의미를 더해주잖아. 그치? 얘는 어때? 이런 거 조심해라잉. 되감다가 되다랑 감다가 더해진 게 아니야. 다시 감다라는 뜻이야. 다시 감다. 그럼 감다의 감이 어근이지? 어미는 단어 형성에서 영향을 안 미친다고 했어요. 감이 어근. 그리고 돼, 이건 다시라는 의미를 보여주니? 더해주잖아. 그러니까 다시 감다로 뜻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접두사라고 얘기해. 되다 감다가 더해진 게 아니라고. 만약 이게 어근이 되려면 단어를 두 개로 쪼개는 게 가능해야 돼. 근데 되다랑 감다가 더해져서 만들어진 말이 아니잖아 이게. 또는 이런 거 어때? 솟다의 솟은 확실히 실질 형태소인 게 맞지? 근데 치솟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위로 솟다는 뜻이지. 위로 솟다. 그럼 치다에서 온 말이 아닌 거잖아 이거는. 그지? 그럼 얘는 위로라는 뜻을 더해주는 뭐? 접사. 이게 접두사인 거지. 이해되나? 요거랑 관련해서 이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건 왜 틀리는 거니? 얘 군밤이 이게 군이 접사냐? 망하는 거예요. 그럼 굽다에서 모양을 바꿔 쓴 말이니까 여기도 어근이고 여기도 어근. 이건 합성어야 군밤. 이런 거 바보도 아니고 왜 틀리는 거야? 그지? 우리 친구들은 틀릴 리가 없지. 여기 우리 학원에서 문법 배운 놈들 영어 틀리면 이제 죽어야 돼. 어? 그리고 이러면 우리 감다는 위에서 봤으니까 됐고 휘감다면 무슨 뜻이야? 매우 몹시 감다 이런 뜻이잖아. 그럼 휘는 무슨 기능을 한 거니? 감는 걸 강조해주는 기능을 한 거지. 이해되나? 이런 건 어때? 밝다의 밥이 어근이겠지, 그치? 그리고 짓은 이거 보자. 몹시 밝히다. 그러니까 이건 몹시라는 뜻을 밝다는 거야. 그치, 형선아? 여러분, 이거는 접사. 비웃음 처리? 얼굴을 왜 빨개졌어, 근데? 저기 가서 저렇게 앞에부터 뜻을 더해주는 기능을 하는 게 접두사라고. 이해되나? 그 다음에 전미파생어. 이런 경우에는 엄청 많지 뭐. 사랑꾼. 그럼 사랑은 명사니까 확실히 어근이고 꾼이라는 게 그런 성질을 잘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을 더해주고 있으니까 전미사지. 다시 한번 이제 꾼으로 혼자 쓸 수 없는 말이에요. 거지 같은 생각하면 안 되고 영화 제목 있지 않나 이 지랄하면 당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님은 뭐예요, 님? 응? 님. 님도 전미사예요. 높임의 전미사. 그러니까 선생님 할 때 선생은 명사잖아. 그지? 그 뒤에 님 붙이는 거 다 높임의 전미사야. 임금님도 임금님도 마찬가지죠. 뭐 하려고 했지? 아, 맞아요. 이런 거 자꾸 모르는 친구들 있다. 정 혼자 못 쓰냐 정?
혼자 쓸 수 있고 감정이잖아. 초코파이 뭐 정이 굉장히 많다 이런 거. 그럼 얘는 어근이잖아. 어근. 명사잖아. 근데 얘 정답다는 품사가 뭐가 돼? 이거 명사였던 게 정답 는다가 안 되니까 형용사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는 접사인 거지. 자 이제 조금 난이도를 높여볼게. 우리 학원에는 없는 거. 아름답다. 그럼 이때 아름은 혼자서 못 쓰는 말이야. 하지만 뜻을 가지고 있어. 혼자서는 못 쓰는 말이지만 뜻을 가지고. 왜냐면 만약 아름답다에 아름도 뜻이 없고 답단 접사니까 당연히 뜻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아름답다의 뜻이 어떻게 만들어져? 아무 데도 뜻이 없는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이건 학교에서 가르쳐 줄지 잘 모르겠지만은 불규칙 어근이라고 불러. 혼자서는 못 쓰는데 뜻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 그런 걸 불규칙 어근이라고. 그런 것들이 꽤 있지? 우리말들에. 그 다음에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낮다. 예. 요 어간과 어미 사이에 접사를 집어넣어서 낮추다. 요렇게 낮에는 뜻이 확실히 있잖아. 근데 추다라는 말은 없잖아. 춤을 추는 게 아니니까. 그럼 이거는 접사겠지?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사동 전미사겠지. 이해되나? 그럼 어근에 접사가 붙어 만들어졌으니까 뭐가 돼야 돼? 파생어가 돼야 된다고. 그지? 그리고 잘 생각해봐. 낮다의 품사가 뭔지. 낮다 형용사지. 낮는다가 안 되잖아. 근데 낮추다는 어때? 낮춘다 되지 않아? 그럼 얘는 뭐야? 심지어 얘 품사도 바꿔줘. 사동이니까 사동사잖아. 동사잖아. 이해되나?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되면 높은 어근이고 이는 접사잖아. 맞지? 높다는 원래 형용사인데 높이는 명사일 수도 있고 부사일 수도 있지. 이가 부사파생 전미사도 있으니까 굳이처럼 같이 굳이처럼 그지? 이렇게 전미사는 어근 뒤에 붙어서 품사를 바꿔주는 기능을 해. 또는 뜻을 더해주는 기능을 하나. 근데 굉장히 난해한 파생어들이 많아. 이거 파생어가 맞나 싶은 거. 우리 지호가 질문했던 거. 이런 거. 이 개구리가 개굴이라는 어근에 이라는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어란 말이지. 개구리가. 여기 예상치도 못했던 파생어들이 꽤나 많이 있단 말이야. 아시겠어? 이런 것들을 모든 경우를 다 알려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라는 거야. 문제에 나오니까. 아시겠어? 그럼 우리 여기 앞으로 돌아가 보자. 앞으로. 파생어는 여기까지야. 앞으로 돌아가서 어디 오면 129쪽 갈 거야. 129쪽. 129쪽에 직접 구성 성분 보이냐? 별표 5개 박아야 돼. 직접 구성 성분. 이렇게 맞는 거. 그거 뭐 여기 맞아. 자, 여기 또 되게 중요한 게 나와. 자, 한 번만 나누어 나온 구성 요소에다 생각하십시다. 한 번만 나누어 나온 구성 요소. 걔를 네모치자. 직접 구성 성분. 이 직접 구성 성분에 대한 분석이 돼야지만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오케이? 예를 들어 놀이터라는 단어를 직접 구성 성분으로 분석하면 당연히 놀이와 터로 분석되겠지?
그때 놀이터의 직접 구성 성분이 놀이와 터이므로 놀이터라는 단어는 놀이도 뜻이 있지, 터도 뜻이 있지. 그래서 얘가 합성어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 이 단어가 애매하다는 게 아니라 이 직접 구성 성분에 대해서 몰랐을 때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놀이터라는 아이를 형태소 분석하듯이 나누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그지? 그럼 놀 같은 경우에는 놀다에서 온 말이니까 당연히 뜻이 있겠지? 그럼 어근이겠네. 맞지? 근데 놀다의 품사가 동사인데 놀이의 품사는 뭐냐? 명사. 그럼 품사를 바꿨잖아.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접사라며. 그리고 심지어 터는 혼자서도 쓸 수 있는 자립명사야. 내가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터가 좋다, 이런 말 할 수 있잖아. 얘는 어근 아니냐. 근데 우리가 배웠던 대로 하면 어근이 2개 이상 있으면 합성을 했는데 어근에 접사가 붙으면 파생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단어가 굉장히 이상한 단어가 되는 거지. 어근이 2개 이상 있는데 접사도 들어있으니까. 이해돼? 그럴 때 우리가 이 단어가 뭔지 알아보기 위해서 뭘 해봐야 된다고? 직접 구성성분으로 나눠보는 활동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때 이게 놀이와 터로 분석될 수 있지. 그리고 놀이는 다시 놀다와 이로 분석돼서 놀이 자체는 뭐야? 파생어. 왜냐면 뜻은 가지고 있겠지. 단어로 쓸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얘가 뭐가 돼? 그래서 어근이 파생어에 들러붙어서 만들어진 합성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얘는 어때? 민물고기. 이건 어떻게 나눠질까? 이걸 민물고기 이렇게 나누는 새끼 쓰레기다. 이건 민물 고기 이렇게 나눠진다고. 아시겠어? 그럼 합성어여야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 또 뭐 있을까? 뭐 많지 뭐. 니네 떡볶이 좋아하잖아. 그치? 근데 이게 떡, 어근, 복, 어근, 이 접사니까 이상한 말인 거잖아, 이것도. 그치? 떡볶이가 맛있냐? 요즘엔 떡볶이도 잘 안 먹더라. 마라탕은 왜 이렇게 먹는 거야? 무슨 말이야? 쓰레기만 나오는 거 왜 먹는 거야? 비주얼이 너무 별로잖아. 전날에 내가 라면 먹고 술 많이 마신 다음에 토하면 딱 그 비주얼일 것 같은데. 아, 이거 맛있나? 마라탕만 좋아하는 거야? 아니면 마라가 들어가는 음식을 다 좋아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 마라튀김 이런 것도 좋아하는 거야? 마라튀김 안 먹었어? 중국 저기 중식당 코스 요리 가면 마라튀김 나오잖아. 닭인데 마라 붙여놓은 거. 졸라 맛없어. 토 나와. 냄새가 진짜 어떻게 먹냐? 마라탕에서 그런 냄새 안 나와? 마라, 고수 이런 거 어떻게 먹어? 고수는 안 먹어야지. 마라탕 먹어? 냄새 안 나? 마라 냄새 안 나? 나요. 나 역겹던데 마라 냄새. 그럼 이렇게 되면 형철아, 얘는 뭐가 돼? 이거 파생어요. 그 파생어에 얘 뭐가 붙었어? 어근. 그럼 얘 뭐가 되는 거?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지금 같은 예시는 아주 쉬운 단어들이 주어진 거고 학교 시험 문제는 더 어려운 단어들이 주어질 수 있으니까 이것도 문제를 좀 풀어봐야지. 예를 들어 미끄럼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눠지냐? 미끄럼틀, 미끄럼, 틀 그렇게 나눠지겠지? 맞지? 미끄러지다 해서 온 말할 거냐? 미끄럼틀이. 미끄럼 자체는 파생어인데 틀이 붙었으니까 합성어가 되는 거지. 이해되죠?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일 것 같아. 근데 한 장 넘어가 볼래? 130쪽 이 단어들 할 줄 알아야 되냐? 시험 문제 선택지 이거 나올 수도 있어. 130쪽 확인하기 있는 거 맨 위에 확인하기. 거기 불꽃놀이를 설마 제정신이라면 불꽃놀 이렇게 나누진 않을 거 아니야? 아니면 불꽃놀이 그렇게 나누는
한국에는 없을 거 아니야 제정신이라면. 그치? 불꽃놀이 가서 막 꽃놀이 가서 불 붙이는 건 아닐 테니까. 형철 요즘 웃음이 많이 부족해? 그러니까 불꽃놀이 같은 경우는 불꽃도 여기 놀이로 나눠주는데 둘 다 어근일 테니까 얘는 뭐가 돼? 합성어가 되는 거겠지? 근데 시부모 같은 경우에는 시 더하기 부모인데 부모는 또 나눌 수가 있는 말이잖아. 부랑 모로 나눌 수 있는 말이야. 부는 아빠, 모는 엄마니까. 그치? 그때 시가 남편 쪽이라는 의미를 더해주기 때문에 그냥 접사거든. 성철아, 양배추 있지? 양배추 그거 파생어일까 합성어일까 단일어일까? 양배추. 파생. 그래, 양이 바다 건너왔다는 뜻을 더해주는 접사란 말이야. 또는 신여성, 이건 뭘까? 신여성 뭘 것 같아? 문법왕. 신여성. 그게 뭐예요? 왜 개화기 이런 때 외국 문물을 받아들인 여성한테 신여성이라고 하잖아. 그럼 뭐야 그건? 합성. 그럼 파생어다. 그렇게 한자가 달라붙어가지고 뜻을 더해준 말들 있지. 그런 것들이 다 파생어. 방금 양배추도 양자가 바다 양자를 쓴 거야. 그렇게 한자 한 글자가 덧붙은 거 있지. 그런 것들을 다 접사로 쓴단 말이야. 알겠어? 그 다음에 단팥죽 이거 별표하자. 단팥죽 조심해 이거. 단팥죽이 단팥죽이 아니고 단팥죽 그렇게 나누죠. 단팥죽. 단이 달달한 단이에요. 그렇겠지? 우리는 합성. 왜? 어른이랑 화성 어근에 파생어가 붙으면 당연히 합성어가 되지. 그럼 재요. 네. 잠꾸러기를 설마 그래 이거 뭐 방법이 없지? 잠 더하기 꾸러기로 나눠야지. 잠고. 이거는 외국인이잖아. 특히 학교 책에 나오는 직접 구성 성분 분석하는 거 절대 틀면 안 된다. 그럼 학습 활동으로 가보자. 이건 안 하잖아. 새말 만들기 이거 안 하잖아. 그지? 이거 한대가 신조어 같은 거 그러면 하겠어. 자, 136조의 적용하기 3번 가봐라. 자, 다음 활동을 통해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한자를 각 형태소로 인정할 수 있는지 탐구해보지. 학교라는 학교라는 단어를 더 작은 단위로 분석할 수 있냐 해보자. 학교의 학, 배우다라는 뜻 있지. 교, 가르치다는 뜻이 있지. 그래서 한자어들은 형태소 분석이 더 잘라질 수 있어. 예를 들어 등산이지. 등산, 오르다 등 산산이잖아. 등과 산으로 형태소 분석이 가능하다고. 이해돼?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한자어 같은 경우에는 형태소를 더 나눠서 쓸 수가 있다고. 별표 치고 알아야 된다잉. 시험에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면학도 면과 학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하교도 하랑 교로 나눌 수 있고. 한자어는 형태소를 더 분석해낼 수 있다. 더 자를 수 있다. 그거 시험에 나왔을 때 절대 틀면 안 돼. 예를 들면 형철이가 학교에 갔다 할 때 하하고 교를 어떻게 하라고? 형태소 분석하라고. 둘 다 실제적인 뜻이 있는 말들이야. 그 다음에 137쪽 4번 가보자. 채원, 큰 형. 걔 형태소 분석하면 다시 직접 구성 성분을 나누면 뭐와 뭐로 나누죠? 큰과 형, 그치? 그럼 의미의 핵심 요소가 큰과 형인데 이때 큰 형의 품사는 누가 결정한대? 아까 얘기했던 것이 합성어 같은 경우에는 뒤에 오는 말이 품사를 결정한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 수진 본받다 같은 경우에는 직접 구성성이 본 더하기 받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때 의미의 핵심 요소, 즉 실질 형태소에 해당하는 게 본과 받인데 본받다 품사가 뭐냐? 뭘 봐. 말을 본받다 품사를 말하라고. 뭐? 왜? 본받는다가 되는데 왜 형용사야? 동사지. 받다의 품사는 뭐야, 수진?
그러니까 봤다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명사니까. 뭐라고 해야 그 다음에 굽이치다 같은 경우에도 직접 구성 성분으로 분석하면 굽이와 치다로 나눠지는 거예요. 굽이, 치다. 이때 치다는 동사야. 친다. 오케이? 그리고 굽이 치다의 품사는 뭐야? 동사잖아. 그지? 뒤에 오는 말에 영향을 받아서 품사가 정해진다고. 구도 닫기도 마찬가지니까 내려가 보자고. 5번 할 필요 없다. 여기까지인 것 같아. 여기까지가 이제 학교 시험범위 나간 건데 학교에서 학습지 받은 거 있으면 빨리 줘라. 내가 지금 니네한테 받은 거는 5까지밖에 못 받았나, 용언까지밖에 못 받았어.